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 나갈 거고요. 5장은 제가 연휴 중간에 온라인에 올렸는데 5, 6장이 뭐 연결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다음 주 제 수요일인데 벌써 제가 그 범위랑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다른 분반이랑도 좀 맞춰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뭐 6장까지 나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내일 모레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공지사항 드리고요. 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저희가 ER 모델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뭐 셀렉티브를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던 거고, 그 다음에 SQL을 또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자, 근데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디자인,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뤄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ER 모델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먼저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노테이션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R 모델 사실 지난 학기 수업 들은 분들은 그냥 그림 기억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복습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저희가 보자면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뭐 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모델을 골라가지고 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 사실은 가장 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requirements 같은 경우에는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학생이 뭐 수강 신청해서 뭐 어떤 정보들을 기록을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갖춰야 할 그런 능력이라든가 그런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스키마의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까가 고민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펑셔널 인디케이트 리퀘어먼트라고 해서 기능적인 요소들을 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추상적인 모델에서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스키마를 쓸지에 대한 것들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키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을 할 건지, 그다음에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어떤 스키마들을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뭐 속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피지컬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하드 디스크나 설치해가지고 만드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구체적인 이런 설계의 단계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디자인 관련돼서 또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리던던시라고 해가지고 좀 중복되는 요소들을 없애야겠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이 중복이 되거나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쓴다 보면은 당연히 중복되거나 좀 불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꼭 일치되게 좀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ncompleteness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경우도 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피한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배드 디시전을 피하는 것일 뿐, 여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데이터도 중복도 없으면서 사람들도 빨리 찾을 수 있으면서 좀 좋은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 그다음에 하지만 이것을 한다고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봐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이번 챕터에서 이렇게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라고 해서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엔티티랑 릴레이션십을 다룰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난학기 수업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네, 하나는 개체의 관계 모델이라고 하죠. 하나는 개체라고 하고 하나는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a thing or object처럼 특정 뭐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명사 형태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 학생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학생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강좌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개체들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뭐 아니면은 쇼핑몰이면 상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엔티티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얘네들은 어트리뷰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뭐 학번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겠죠. 학번이라던가 뭐 전화번호 뭐 등등등 이메일 등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시스템을 운영할 때 필요한 엔티티들이 있겠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구현할 때 그 시스템끼리 유기적으로 뭔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강좌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강좌랑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엔티티가 예를 들어서 학생, 강좌, 아니면 고객, 상품,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면은 관계는 걔네들끼리 이루어지는 약간 우리가 말로 할 때 약간 동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품을 뭐 구매를 한다거나 등등 이런 형태로 이 엔티티들끼리 개체들끼리 연결해 주는 형태가 여기 있는 릴레이션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스템 같은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엔티티랑 릴레이션십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좀 한눈에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여기 있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멀리제이션 티오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위에 있는 것을 한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거는 위에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지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그냥 전반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할지를 표현하는 거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거를 이제 SQL문으로 바꿀 때 바꾸고 그다음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규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죠. 그 정규화라는 것을 통해서 테이블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다음에 그 테이블을 얼마나 분해를 해서 좀 우리가 중복되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뺄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디자인이 나쁜지를 판단하는 게 뒤에 있는 노멀리제이션 티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다고, 네, 엔티티 ER 모델을 다룰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봐야 하는 게 ER 모델이 얘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좀 많이 좀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로지컬,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구조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 ER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회사라고 하는 게 돌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이랑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엔티티랑 릴레이션십, 어트리뷰트, 즉 데이터의 요소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그림으로 ER 모델은 그거고, ER 모델을 그림을 그릴 때가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림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티티가 뭔지, 릴레이션이 뭔지, 애트리뷰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entity set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entity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오브젝트, 다른 객체들과 구분되는 형태의 distinguish한 어떤 객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존재하는 요소죠.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직원이라고 직원, 뭐 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존재하는 뭐 person, company, 뭐 이벤트, 플랜트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넘어서서 근데 꼭 현실에 눈으로 보여는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좌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 이 강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말을 하는 뭐 강의를 하는 행위를 강좌라고 하는 건데 그런 형태로 존재하지는 그러니까 눈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개념적으로 딱히 딱 존재하는 게 있잖아요. 강좌라던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과라고 하는 것도 학과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딱히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그런 객체 있잖아요. 오브젝트가. 그런 것들도 다 엔티티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 형태로 말이 그러니까 명사 형태로 좀 떨어지는 거면은 보통 엔티티에 해당된다라고 직관적으로는 좀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엔티티 셋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엔티티 셋은 뭐냐면은 자, 강좌가 있으면은 뭐 강좌들 목록이 있을 거고 학과도 학과 목록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엔티티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우리가 엔티티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퍼티, 같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엔티티 셋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엔티티는 그러면은 자, 강좌라고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속한 어트리뷰트들로부터 얘네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좌 같은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트리뷰트가 예를 들어서 뭐 학수 번호라든가 학수 번호, 뭐 이수 학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이수 학년, 뭐 선수 과목 이런 형태로. 그래서 관련된 필요한 이런 데이터 테이블을 봤을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하고 애트리뷰트는 각각의 이런 엔티티 셋을 좀 설명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이디, 네임, 셀러리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얘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 코र्스 이런 교과목 같은 경우는 코र्스 아이디, 뭐 타이틀, 크레딧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트리뷰트의 सब셋은 한국말로 부분집합입니다. 자, सब셋의 부분집합으로 항상 존재해야 되는 게 primary key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과 uniquely identify 얘네들을 개별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들의 모임들을 우리가 primary key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primary key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학번 같은 거죠. 학번이나 뭐 주민번호처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무조건 존재한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튜플들이 데이터 샘플들이 중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 달라야 되잖아요. 다르기 위해서 뭔가 걔네들을 그럼 구별해야 될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primary key라고 정의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imary key는 전체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의 सब셋으로 부분 집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래서 엔티티 셋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그래서 엔티티 셋이라고 하면은 인스트럭터가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가 있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투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엔티티 셋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그 예를 이러한 엔티티 셋을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니까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한번 이 ER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자면은
엔티티 셋은 기본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렉탱글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형태로 인스트럭터랑 스튜던트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의 어트리뷰트들을 이 엔티티 렉탱글 안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D 네임 셀러리, ID 네임, 뭐 토탈 크레딧 이런 것으로 이 각각에 대한 어트리뷰트들이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프라이머리 키는 존재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ID나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밑줄을 쳐가지고 언더라인으로 표기를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 한 번씩 쭉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엔티티 셋을 얘기했으면은 이제 이와 비슷한 릴레이션십 셋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자, 릴레이션십 셋은 말 그대로 릴레이션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관계는 릴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엔티티들끼리 어떤 어소시에이션 서로 관계된 뭔가를 의미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서 학생이 있고요.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다 할게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예를 들어서 지도 학생라고 하는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형태로 얘네들이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뭐 지도하다, 구매하다, 뭐 수강 신청하다, 자, 이런 형태로 동사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인스트럭터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튜던트에 펠티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이 어드바이서 서로 지도하는 뭐 지도 교수, 지도 학생의 형태로 이 둘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랬을 때 봐야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 셋이 있을 때 얘네들끼리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일반 가로로 묶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 엔티티에 해당하는 이원의 엔티티죠. 엔티티 아니 개체라고 할게요. 네, 개체에 해당하는 각각의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아래 있는 예시를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드바이저 즉 지도라고 하는 어떤 릴레이션십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럼 지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 학생 데이터랑 그다음 교수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여기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로 봤을 때 지금 아인슈타인 2 여기 22,000 여기에 대한 형태가 이 지도 교수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는 44553. 그러니까 44553이랑 2가 하나의 지도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형태로 이 둘을 묶어가지고 얘네들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형태의 하나에 들어가 있는 릴레이션십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 부분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냥 표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십 셋이 다 구성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릴레이션십 셋에 대해서 하나 또 보자면은, 그래서 뭐 인스트럭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스튜던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걔네들끼리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관계 릴레이션십이 된다. 그래서 뭐 크릭이랑 뭐 카타나 뭐 카트랑 뭐 샤카 뭐 장이라고 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연결이 다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셋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형태가 항상 우리가 관계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어떤 개체들끼리 연동되는 경우에 나오는 게 릴레이션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릴레이션십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럼 여기와 관련된 어떤 표기법, 그림 그리는 방법도 표기를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개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로
사각형으로 표기를 했잖아요. 근데 관계는 이와 구분되기 위해서 이렇게 마름모꼴의 형태로 표기를 한다.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태가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그래서 여기가 개체고 가운데 있는 게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개체 관계가 제대로 표현돼서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릴레이션십은 사실은 그럼 두 개의 개체를 그냥 이어주는 건데 여기에도 따로 어트리뷰트가 또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이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있고 상품이 이렇게 있을 때 고객이 상품을 예를 들어서 구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둘이 이어진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구매를 할 때 그냥 단순히 고객 정보, 상품 정보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구매 시기라든가 아니면 뭐 구매 뭐 쇼핑몰 같은 경우 구매 번호를 통해서 따로 뭐 키를 관리해 준다거나 뭐 등등 뭐 구매 뭐 수량 등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어트리뷰트들이 여기에도 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은 단순히 연결할 수만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can also be associated with the attribute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실제 그림의 예시 같은 경우에는 지도 학생과 지도 교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 지도 학생이 이 지도 교수를 만났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이 어트리뷰트의 형태로 따로 저장해서 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가운데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자면은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 있는 것을 ER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그림으로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인스트럭터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스튜던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아무튼 얘네들로 이어준다. 그러니까 이어주는 얘네들이 그 어트리뷰트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터가 있고 스튜던트가 있을 때 그래서 위에 있는 데이트 이런 형태로 여기에 해당하는 관계에 대한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인스트럭터, 오른쪽에 뭐 스튜던트 이렇게 두 가지를 잇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그럼 이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엔티티에서 우리가 무조건 다 디스팅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역할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예시는 좀 하나의 엔티티에서 관계가 지금 형성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뭐냐면은 지금 선수 과목에 대한 선수 과목이라는 관계 릴레이션이에요. 자, 우리가 선수 과목을 생각해 봅시다. 자, 선수 과목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아마 선수 과목 권장으로 놓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DB 설계로 할게요. 자, DB 설계의 선수 과목이 DB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선수 과목들로 표기되어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면은 이 DB 설계라고 하는 교과목도 사실은 지금 과목이라고 하는 엔티티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과목이라고 하는 엔티티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과목끼리 이런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형태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를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콜스랑 이렇게 프리레켓을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은, 자, 이 프리레켓이라고 하는 거에 DB 설계랑 DB가 들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여기 해당하는 각각 여기서 DB랑 DB 설계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지를 이거를 꼭 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표기 안 하면은 누가 누구의 선수 관계고 누가 누구의 후수 관계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역할로 참여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B가 프리레켓 아이디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B 설계라고 하는 교과목이 저 위에 있는 코र्स 아이디. 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보면은, 네,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DB를 듣고 DB 설계를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각각의 어떤 걸로 참여하는지를 설정해 주면 좋은데, 그러한 것을 여기는 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롤은 어떠한 역할로 얘네들이 참여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통은 두 가지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학생과 아니면은 학생과 뭐 지도 교수 이런 형태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엔티티 셋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디그리가 두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근데 여기서 물론 대부분 사실 여러분들이 뭐 실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거의 다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세 가지 이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elationship between more than two entity set도 존재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뭐 지도 교수랑 함께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이런 경우는 세 가지에 대한 릴레이션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꼭 한 가지만 아니다. 그 이상의 것도 될 수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쓸 일은 많지 않다라고 이 부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뒤로 좀 보도록 할게요. 바이너리. 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자, 논 바이너리 릴레이션십 셋에 대해서 보면 그 예시인 거죠. 그래서 예시 보면은 이렇게 인스트럭터가 있고요,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가이드라고 하는 형태가 있으면은 얘네들은 셋 다 연결되는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나로만 이렇게 해서 아까 어디였죠? 네, 이런 형태로 하나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롤들은 보통 이런 형태로 이렇게 차면은 뭐 2개, 3개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씩 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엔티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도 봤죠. 릴레이션십.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봐야겠죠. 그럼 이 어트리뷰트의 특징들 몇 가지가 있는 건지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몇 가지 봐야 되는 게 심플, 간단한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어트리뷰트가 있고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좀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 싱글 밸류랑 멀티 밸류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어요. 자, 싱글 밸류 말 그대로 값이 하나인 거죠. 뭐 학번, 뭐 이메일 등등 다양한 게 있지만 멀티 밸류드 어트리뷰트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예요. 개수가 좀 다양할 수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번호, 폰 넘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뭐 핸드폰이 뭐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녀라고 하는 이런 어트리뷰트가 있다 할게요. 자녀 같은 경우는 뭐 없을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뭐 10명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자녀, 뭐 가족 이렇게 뭔가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멀티 밸류드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다 싱글로 바꿔가지고 넣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것이 이 ER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할 때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derived attribute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유도된 속성이라 해가지고 다른 것들로부터 계산돼서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랑 그 다음에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홈페이지 가입할 때 나이를 안 적고 생년월일만 적는 이유는 생년월일 적으면 나이는 바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도되는 형태로 나오는 것이 derived attribu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총 학점수 계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수한 총 학점수를 계산한다. 뭐 이런 경우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강 내역을 보고 합쳐가지고 뭔가 넣는 경우고요. 아니면은 뭐 평균 학점 뭐 3.5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간단히 나온 건 도메인이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이 가질 수 있는 퍼미티드 밸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값들이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컴포지트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우리가 복합 속성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수업 때는 복합 속성으로 배웠을 것 같은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쪼개질 수 있는 형태의 어트리뷰트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네임이 있으면은 뭐 middle, last, first 뭐 각각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시, 뭐 구, 뭐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자, 그런 형태로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컴포지트 어트리뷰트, 쪼갤 수 있는 형태가 컴포지트 어트리뷰트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어트리뷰트, 심플 어트리뷰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ER 다이어그램에서 표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인덴트를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된다라고만 간단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ER 다이어그램은 사실은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수업이니까 이 수업에 배운 것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나가고 아마 시험도 이 수업에 배우는 것들을 기준으로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핑 카디널리티라고 하는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매핑 카디널리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할 때 관계가 몇 대 몇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씩 좀 보도록 하자면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원투원 있겠죠. 원투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혼인 같은 것들을 관리할 때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겠죠. 뭐 여러분들의 뭐 주민번호 이런 것도 통해서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는 무조건 1대1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많지 않은데 아무튼 혼인이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투 매니 투 원은 생각해 보면은 좀 예를 들어서 어떤가 보면은 자, 지도
학생이라 할게요. 그냥 학생과 지도 교수, 학생과 교수, 학생과 교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학생은 지도 교수가 보통 한 명이지만 교수 입장에는 교수는 지도 학생이 뭐 n명, 몇 명까지 가능한.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원투맨이 매니투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는 두 가지 이 엔티티 간에 참여하는 관계이지만 그랬을 때 그것들이 1대 다인지 다대 1. 이 둘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냥 말만 바꾸면 원투매니가 매니투원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참여가 무조건 하나씩 대응이 되는가 아니면 n개까지 대응이 되는가. 자, 이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매니투매니는 뭐예요? 매니투매니는 다대다의 관계로서 예를 들어서 학생과 강좌를 생각하면 되겠죠. 수강 신청할 때 학생도 여러 개의 강좌를 신청하고 강좌도 학생 여러 명들이 신청하잖아요. 뭐 여기 같은 30명이 수강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니투매니 학생 강좌 이 예시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 여기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매핑 카디널리티에서 이제 관계에서 원투원, 원투맨이 그냥 그림인데 그래서 하나씩만 1대1 대응인지 아니면은 1대 다의 대응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혼인 같은 경우, 아까 혼인 같은 경우 뭐 남자 데이터가 있고 여자 데이터가 있을 때 이렇게 혼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지도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도 교수는 한 명인데 지도 학생은 여러 명인 이런 경우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매니투원도 같은 거죠. 매니투원 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니투매니는 예를 들어서 학생과 강좌라고 했을 때 A 학생은 강좌를 2개 듣고 근데 B1이라고 하는 강좌는 2명이 또 듣고 이런 형태로 다대다로 얽힌 게 매핑 카디널리티에서 매니 투 매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멘트들에서 그래서 근데 모두가 다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뒤에서 다룰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매핑 카디널리티는 몇 대 몇으로 대응하는지에 대항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표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서 표기법 한 2가지 배울 건데, 첫 번째로 이 화살표로 할 수 있어요. 화살표는 뭐냐면, 자, 화살표는 원을 한쪽을 의미하고요. 짝대기는 매니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약간 한국말의 입장에서 약간 반대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자, 뒤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인스트럭터 교수랑 학생이랑 지도 관계가 무조건 1대1인 경우, 그러니까 지도 교수도 학생을 한 명만 지도 학생 받고 학생도 한 명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짝대기를 통해서 표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2번째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원투 매니 같은 경우는 자, 지도 교수랑 지도 학생인데 여기서 자, 교수는 학생을 여러 명을 가질 수 있고 학생은 지도 교수는 한 명만 최대 한 명만 가질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게 약간 반대로 느낄 수 있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이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의 학생이 나를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짝대기, 이 화살표 있는 쪽이 사실은 거기에 붙은 부분이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 입장에서 학생이 한 명만 신청한다. 이러한 형태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짝대기가 있는 이 부분이 해당하는 약간 반대쪽.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한 명만
인스트럭터에게 신청하는 그 부분이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해도 돼요. 인스트럭터는 그러니까 많은 학생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쪽에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인스트럭터 입장에서는 학생이 한 명이 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봐도 되고, 아무튼 표기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예제를 딱 그냥 기억해 주시는 게 가장 외우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원투맨이 릴레이션십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many to one은 반대죠. 아까 인스트럭터 스튜던트에 대해서 반대로 했을 때 인스트럭터가 학생이냐 한 명만 있고, 학생은 여러 인스트럭터에 관련되는 이런 경우는 또 반대로 이렇게 표기가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또 many to many.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렇게 짝대기를 통해서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런 표현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total and partial participation 여기인데요. 여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참여를 할 때, 이 관계에 참여를 할 때 그거를 모두 정말 필수 참여인지 필참 전체 참여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엔티티가 다 참여할지 말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은 모든 학생이 무조건 지도교수가 존재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경우가 여기가 필수적 참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필수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스튜던트 입장에서 이렇게 두 줄로 이 부분이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articipant of student in advisor relation is total. 그 전체 다 참여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요. Every student must have a instructor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줄로 표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교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니까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이렇게 partial한 형태의 참여를 표기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적인지 아닌지를 그냥 한 줄로 표기를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자,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생각을 좀 해볼 부분이, 그럼 지금 여기서 필수나 이런 것도 참여도 표기하고 그 다음에 다수 되는지 이런 것도 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 번에 표기를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는 형태의 표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선 위에다가 숫자를 2개를 적습니다. 이거는 미니멈, 맥시멈 카디널리티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 최대 참여를 표기를 해가지고 필수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표기하는 형태의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인스트럭터, 어드바이저, 스튜던트에 이렇게 있었다면은 여기서 지금 0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별표 있잖아요. 이 별표는 뭐냐면 최대치가 무한대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0 같은 경우는 최소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최소가 0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예요? 얘는 선택적 참여를 이러한 형태로 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최소가 0이니까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참여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무한대니까 무조건 꼭 하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many to many 그러니까 many to many는 아니죠. 오른쪽을 모르니까 아무튼 many 그 다양한 형태 다수 참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다수 참여,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dvisor can have zero or more students. 가 여기서 표현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관점에서 오른쪽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최소 참여가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최대도 1이죠. 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최소 참여가 1이다 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여기는 0이 없잖아요. 0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필수적인 참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가 1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대 1로 하나만 참여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면 스튜던트가 무조건 must have 무조건 one advisor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must have 무조건 필수적 참여인 게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annot have multiple 안 되고 무조건 하나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최대 1인 부분으로서부터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봤던 이 화살표나 뭐 두 줄이나 한 줄이나 보다는 이렇게 그냥 최소랑 최대를 해주는 게 두 가지 동시에 또 알려줄 수 있는 좋은 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보이는 게 우리가 아까 터널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바이너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객체가 참여하는 형태의 관계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가이드랑 인스트럭터나 그다음 뭐 있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학생과 뭐 등등 있을 때,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건 실제로 여러분들 쓸 일은 거의 없는데 이랬을 때는 해야 되는 게 LO를 하나만 표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다른 형태,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거에 대응되는지를 표기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고 했을게요.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뭐 이렇게 해볼게요. 반대쪽이죠. 네. 반대쪽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화살표로 돼서 1대1 참여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지만 한쪽이 4대1의 참여인데 이랬을 때는 4대1이 C 관점에서 A가 4대1인지 B 관점에서 4대1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아니면 이 두 조합에 대해서 4대1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표현해주기 위해서 조금 화살표 그냥 하나만 그리기보다는 조금 더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줘야 된다.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걸 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수 참여 좀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어떻게 좀 표기를 해줘야 된다. 아까처럼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잘 표기를 해주면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제 하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자면은, 자,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가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는 우리가 다른 것과 좀 구별되게 쓰는 거죠. 좀 디스팅기시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 같은 경우는 학번 아니면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당연히 이것은 디퍼런스 차이점들이 다 어트리뷰트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유니크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존재는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기본적으로 엔티티에서는 쉽지 않, 그냥 쉬워요. 왜냐하면 엔티티를 정의할 때부터 그냥 보통 프라이머리 키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쉬운데요. 각각의 엔티티 요소들을 구별해 주는 거죠. 여기는 쉬운데, 근데 우리가 이 릴레이션십 셋 같은 경우는 관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디스팅시, 서로 구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도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야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프라이머리 키가 따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이 연결된 두 엔티티 셋에 대한 유니언, 합집합으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다. 얘에 대한 합집합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릴레이션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프라이머리 키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어가지고 그 둘을 가지고 연결해주는 지도라고 하는 형태의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들을 연결해 준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한쪽의 아이디, 다른 쪽의 아이디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이 각각의 요소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새롭게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둘이 엮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로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매핑 카디널리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뒤에 바로 나오는데 1대 다의 관계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특정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그냥 둘 다 아니라 그냥 1 여기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 키에다가 키를 그대로 활용하면은 무조건 가능하죠. 왜냐면은 1쪽은 무조건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 다 쓰면은 모든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키를 좀 더 쉽게 초이스를 다르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십 셋에도 프라이머리 키를 이렇게 유니언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냥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자, 고객이 있고요. 고객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해서 상품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고객이 예를 들어 고객 아이디가 상품도 상품 아이디가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이 주문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가 상품 아이디랑 고객 아이디를 서로 엮어가지고 만들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주문에 그냥 따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문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따로 존재하는 형태의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엮어가지고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션에도 프라이머리 키는 존재해서 각각을 전부 다 구분을 해줘야 한다라고 여기를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바이너리 릴레이션십에서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매니 투 매니 같은 경우는 아까 것처럼 그냥 유니언 합집합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은 네, 여기서 매니 사이드로 근데 아무튼 그 하나에 해당하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매니 사이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참여의 입장에서 하나만 참여하는 건데 아무튼 하나에 존재하는 그쪽에 대한 슈퍼키가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원 투 원은 뭐든지 써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원 투 매니, 매니 투 원. 그래서 이게 매니 사이드 이게 사실 이 말이 애매해서 그런데 아무튼 얘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이랑 뭐 교수, 지도 교수가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이 프라이머리 키를 할 때는 보통 이 학생에 해당하는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쓰면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이쪽 입장에선 또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말로 해석했을 때 어디로 원으로 보냐 어디로 맨이 보냐 그 차이인데 아무튼 이쪽에 해당하는 이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거는 위크 엔티티 셋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크 엔티티 셋은 뭐냐면은 한국말로는 여러분 배운 적 있을 텐데 약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약하고 뭔가 다른 거에 종속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 학기에도 들어봤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예제를 보면은 가장 쉬운 예제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을 때 여러분들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란 대한 정보가 있는데 보통 학생에 대한 정보랑 함께 학부모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비상 사태에서 연락하기 위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학교 입장에서. 근데 학교 입장에서 이 학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학생이 의미가 없으면 아예 의미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퇴학하면 뭐 자퇴하면은 바로 없어질 그런 거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다른 거에 종속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약한 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섹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콜스가 예를 들어서 강좌, 데이터베이스 설계, 강좌라고 하면 섹션은 예를 들어서 분반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분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열리는 분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계속부터 있었는데 2025학년도에 열린 딱 이 분반 이러한 느낌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분반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콜스 아이디, 학수 번호, 그다음에 언제 열리는지 이런 형태라고 할게요. 분반 번호, 그다음에 연도 이런 것들로 구별이 된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거를 나눠 본다면은 우리가 이 어떤 분반에 어떤 강좌가 있는지에 대해서 했을 때 이 분반이랑 강좌랑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이 섹션 코스라고 하는 형태로 연결해 놨는데 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이 될 수 있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섹션에도 코스 아이디 정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코스랑 어떤 분반이랑 이어지는지가 굉장히 좀 중복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얘를 약한 개체로 넣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weak entity set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 같은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course ID라고 하는 것을 따로 빼가지고 이 섹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빼가지고 이 섹션 이 분반 여기 있는 분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거기에서만 이 섹션 ID, ID 이어라고 여기에서만 관리를 하고 얘네들끼리 약한 개체, 강한 개체, 약한 개체로 연결을 해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섹션 코스라고 하는 형태로 이 둘을 따로 이어주는데 이건 일반적인 관계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종속되어 있는 형태의 관계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weak entity set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 weak entity는 모든 존재가 의존적으로만 생긴다라고 여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프라이머리 키를 이 weak entity의 프라이머리 키는 원래 있던 이 콜스 아이디 그런 형태의 그 원래 있던 강한 개체의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때 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종속된 애들을 weak entity, 약한 개체라고 하고 종속되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strong entity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오른쪽에 있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 weak entity는 여기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서 한번 보자면 그래서 코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강좌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강좌에 해당하는 분반에 대한 정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요소가 분반은 그 강자가 없으면 애초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약한 개체로 하는데, 이 약한 개체도 그럼 얘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이 약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두 줄로 표현합니다. 두 줄로 표현해서 그럼 이 섹션 콜스라고 강자와 분반이 어떤 강자랑 어떤 분반이 연관되어 있는지를 여기다가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섹션에는 이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콜스 아이디가 이 어트리뷰트에는 콜스 아이디가 일단 여기는 따로 존재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그래서 이 콜스 아이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섹션,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를 했을 때는 콜스 아이디, 어떤 강좌에 있는 어떠한 분반인지까지 해가지고 프라이머리 키가 포함돼서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은 이 두 줄로 되기 때문에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무조건 두 줄이죠. 왜냐하면은 약한 개체는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약한 개체는 애초에 필수 참여가 아니고, 참여가 아니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필수적인 참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1대4의 어떤 대응 관계를 보인다. 그래서 강자 입장에서 분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분반 입장에서는 무조건 강자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분반 입장에서는 강자가 무조건 한 개가 대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1대4의 관계고 한쪽이 필수라고 약한 개체는 아니에요. 약한 개체는 정말로 이렇게 두 줄로 딱 표현하는 것이 약한 개체고, 그 다음에 그거의 특징이 이 기본 키를 구성할 때 원래 있던 강한 개체의 키를 포함해서 구성한다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하나는 필수고 하나는 한쪽만 1대4의 관계로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위크 엔티티 셋에 대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그런 형태로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오늘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5장, 오늘 지금 6장 나가고 있는데 아마 6장은 오늘이랑 수요일까지 해서 다 나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시험 범위는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끔 시험 겹치거나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따로 이번에 공지사항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런 것도 제가 올리니까 공지사항도 잘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일단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